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피곤하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그저 뜻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짧게 느껴졌지만 어느덧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릴 즈음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모인 시끌벅적한 자리조차 때로는 공허하고 허탈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을 안고 나간 동창회나 지인들의 모임에서 누군가의 무심코 던진 날 선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남들의 자식 자랑이나 재산 자랑을 들으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언할 수 없는 씁쓸함을 삼켜본 경험은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픈 기억일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이토록 버겁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이 각자 다른 모양으로 굳어지고 그 굳어진 삶의 방식들이 대화라는 이름으로 부딪힐 때 발생하는 마찰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삭막해지고 인간관계가 피곤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고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단 한 사람의 따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임에서 불쾌함을 주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자꾸만 찾게 되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깊고도 보편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철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오랜 유배 생활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본성을 깊이 통찰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하게 갈고 닦았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모임에서 결국 찾게 되는 귀한 사람의 4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말을 아끼고 침묵을 황금처럼 무겁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둘째, 타인의 흠결을 덮어주고 숨겨진 장점을 기꺼이 드러내주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헛된 자랑을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겸손함입니다. 넷째, 순간의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단단한 내면입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짧은 일화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주말 오후,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중년의 동창들이 작은 식당에 모여 회포를 푸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독 목소리가 크고 자신의 성공담을 쉴 새 없이 늘어놓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이야기만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지루함이 역력하게 배어났지만 그는 자신의 말에 심취한 나머지 주변의 차가운 공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무리 속에서 유독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앞세우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잔에 조용히 물을 채워주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꺼낸 고민거리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식당 문을 나설 때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목소리 큰 친구가 아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던 그 친구의 곁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정약용 선생의 깊은 철학을 바탕으로 이 4가지 원칙이 우리의 삶과 대화를 어떻게 기적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극도로 상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말을 아끼고 침묵을 황금처럼 무겁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모임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호회 모임이나 가족들의 식사 자리에 가보면 유독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시작된 가벼운 안부 인사였지만 어느새 이야기는 그 사람 개인의 과거 무용담이나 정치적 견해, 혹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끝없이 이어지곤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화제를 꺼내려 하거나 가벼운 반론이라도 제기할라 치면 그 사람은 목소리를 더욱 높여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고 기어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듭니다. 이런 사람과 한두 시간 마주 앉아 있다 보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극심한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말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고독감과 인정받고 싶은 깊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점차 낮아지고 신체적 활력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거에 화려했던 경험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관심받고자 하는 서글픈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그 말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인 강진의 낡은 주막집 골방에서 홀로 뼈를 깎는 고독과 마주하며 말의 무거움과 침묵의 위대함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언을 하게 되고 실언은 결국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재앙을 부르는 화근이 되느니라. 선생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강조한 침묵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지극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수양의 과정이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입 밖으로 내뱉고 나면 물을 엎지른 것처럼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말의 파장은 돌멩이를 던진 호수처럼 끝없이 퍼져나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경험이 쌓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험이 쌓인 만큼 자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쉽게 재단하고 마치 정답을 아는 듯 섣부른 조언이나 가르침을 주려고 안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침묵은 곧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인정이며 타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겠다는 암묵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현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임 자리에 나갈 때는 항상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낼 때 내가 아는 주제이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쑥 끼어들려는 충동을 억누르십시오. 대신 입안에서 숫자를 3까지 천천히 세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짧은 3초의 찰나 동안 우리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정말 이 자리에 필요한 말인지, 혹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과시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말의 양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마디의 말을 하고 싶다면 그 중에서 7마디는 과감하게 삼키고 가장 정제되고 배려 깊은 3마디의 말만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침묵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화 중에 틈이 생기면 무언가 말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만 때로는 섣부른 위로나 조언보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곁을 지켜주는 그 고요한 침묵이 상대방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안과 깊은 신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결코 존재감이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줄일수록 그 사람이 가끔 던지는 한마디의 말은 천금 같은 무게를 지니게 되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모임에서 환영받고 품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말재주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에 무거운 자물쇠를 채울 줄 아는 깊은 침묵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기꺼이 드러내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여럿 모인 자리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만드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평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모인 동네 지인들의 커피 모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 중 한 명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 무심코 그 불참자의 평소 옷차림이나 씀씀이 혹은 자녀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을 슬쩍 던집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치며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의 또 다른 단점이나 실수들을 신나게 보태기 시작합니다. 험담은 마치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그 순간만큼은 험담에 동참하는 사람들 사이에 기묘한 연대감마저 형성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끝난 후의 기분은 결코 개운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남겨지면 혹시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저 사람들이 내 흉을 보지는 않을까 하는 찜찜함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자신이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하다는 얄팍한 거짓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많은 저수를 통해 인간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혹독한 정치적 핍박을 받아 세상을 원망할 법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모함한 자들을 향한 복수심보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을 가졌습니다. 선생은 인간관계의 근본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한 점을 발견하면 온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칭찬하여 널리 알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보게 되면 입을 굳게 다물어 그것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를 넘어선 타인과 나 자신을 동시에 구원하는 깊은 철학적 성찰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 자신에게도 수많은 단점과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흠결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비판의 날을 세울 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바로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의 단점이라는 그림자에 시선을 고정하면 그는 한없이 나쁜 사람이 되지만 그의 장점이라는 빛의 시선을 맞추면 그는 언제나 배울 점이 있는 귀한 스승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약해져 작은 글씨를 보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도 타인의 자잘한 허물과 실수를 흐릿하게 넘겨버리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임에서 이런 따뜻한 시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될 때 그 부정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색을 하며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라고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혹은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작지만 긍정적인 면모를 슬쩍 꺼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지난번에 비가 올 때 화단을 정리해 주시는 걸 보니 참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던진 칭찬 한마디는 맹렬하게 타오르던 험담의 불길을 식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선의를 조심스럽게 일깨워줍니다. 또한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의식적으로 찾아내어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영혼 없는 빈말이나 과장된 아부가 아니라 상대방조차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작은 장점, 예를 들어 목소리가 주는 편안함이라든가 작은 물건을 다루는 조심스러운 손길 같은 것들을 진심을 담아 언급해 보십시오. 칭찬은 상대방의 방어벽을 허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누군가의 흠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긴장감과 경계심을 심어주어 결국 고립되지만 항상 남의 좋은 점을 찾아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은 겨울철의 따스한 난로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깊은 위안과 평안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주름진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은 누군가를 비웃거나 헐뜯는 냉소적인 입꼬리가 아니라 타인의 부족함마저 넉넉하게 품어안는 자애롭고 따뜻한 미소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가 깊어지는 사람, 모임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그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자꾸만 만나고 싶어지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셋째, 자신의 자랑을 멈추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해진 분들의 모임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자랑의 전쟁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소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이 이야기는 어느새 누구의 자식이 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더 훌륭한 직장에 취직했는지, 누구의 아파트 평수가 더 넓은지, 누가 이번에 어느 나라로 비싼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로 교묘하게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자신의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기 위해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어 끝없이 사진을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대단하다고 영혼 없는 박수를 쳐주지만 속으로는 지루함을 견디며 언제쯤 내 자랑을 꺼낼 타이밍이 올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대화의 목적이 소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일방적인 무대에 서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공이 돌아오지 않는 벽을 향해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공허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사실 내면의 깊은 결핍과 불안에서 비롯된 슬픈 그림자입니다. 자신의 삶이 온전히 만족스럽고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굳이 타인에게 그것을 증명하거나 전시하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듯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사람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을 내세워 자신을 포장하고 방어하려 드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학문과 벼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재주나 지위를 함부로 뽐내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항상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미덕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자신을 낮추며 남에게 배우려 하는 자이니라. 가득 차면 넘치게 되고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것이 하늘의 흔들림 없는 이치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대화의 진정한 품격은 내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어놓는 화려한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꺼낼 수 있도록 무대를 내어주는 넉넉한 겸손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대화를 경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이기고 지는 승부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닫아야 할 것은 입이고 활짝 열어야 할 것은 귀와 지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인생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지혜로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모임에서 대화를 나눌 때 내 이야기의 비중을 전체 대화의 2할 이하로 줄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8할의 시간은 온전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데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는 딴청을 피우거나 다음 반박할 거리를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온몸의 감각을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의 눈을 부드럽게 마주치고 이야기의 흐름에 맞추어 적절하게 고개를 끄덕여주며 아,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와 같은 공감의 추임새를 진심을 담아 건네주십시오. 이러한 반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있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과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이끌어낼 수 있는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여행 어땠어? 라는 단순한 질문보다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마중물이 됩니다. 자랑을 멈추고 경청하는 사람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환대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작은 우주를 넘어 타인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넓고 깊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떠벌리는 사람은 잠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는 있겠지만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순간의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단단한 내면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곤 합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 무심코 던진 농담이 내 약점을 날카롭게 찌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이슈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감정의 통제력을 잃고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상대방에게 거친 언사를 쏟아내어 모임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지만 그 서운함과 분노를 마음속에 꽁꽁 쌓아두었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오랫동안 상대방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나이가 들면 인품이 너그러워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함을 느끼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뇌의 노화로 인한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랫동안 굳어진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타인에 의해 부정당했을 때 느끼는 강렬한 방어 본능 때문입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라는 식의 왜곡된 자존심이 감정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것은 오랜 세월 힘들게 쌓아올린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의 그 끔찍한 절망과 분노, 가족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 속에서도 결코 이성을 잃지 않고 감정의 끈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그는 성리학의 핵심 개념인 경의 철학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경이란 매 순간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경건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마치 사나운 호랑이를 마주한 것처럼 두려워하며 조심해야 한다. 감정이 격동할 때 내뱉는 말과 행동은 반드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남을 찌르고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변화무쌍한 날씨와도 같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하늘은 다시 원래의 푸르고 맑은 모습을 되찾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돌멩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 슬픔, 분노, 서운함 등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파도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맞이했다면 즉각적으로 반격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잠시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고 느린 심호흡을 3번 반복해 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내 안에서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인식하고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파괴적인 에너지는 절반 이상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과연 나의 품위를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도발에 자신의 감정 조절 장치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흙을 던진다고 해서 당신도 같이 진흙탕에 뛰어들어 진흙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 말씀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네요. 라고 점잖게 지적하거나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화제를 전환하는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우아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내면은 마치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해야 합니다.
누가 작은 돌멩이를 던져도 가벼운 파문만일 뿐, 그 깊은 바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넉넉함. 이런 평정심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대고 싶어하는 진정한 거목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깊은 철학과 지혜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수록 모임에서 결국 찾게 되는 사람, 호감과 품격을 높여주는 4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길고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소중한 지혜의 조각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넘쳐나는 말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입술을 단속하고 침묵을 황금처럼 여길 줄 아는 깊이 있는 태도. 깊이 있는 태도. 둘째, 타인의 흠결이나 실수를 들추어내기보다는 그것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숨겨진 장점을 빛나게 해주는 자애로운 시선. 셋째, 자신의 알량한 성취나 자랑을 조용히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주는 귀를 기울여주는 넉넉한 겸손함. 넷째, 예기치 않은 갈등이나 불쾌한 순간 앞에서도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 없는 고요를 유지하는 단단한 평정심.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나 처세술을 넘어 우리가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삶의 깊은 이정표입니다. 젊은 시절의 매력이 외모나 체력 혹은 화려한 화술에서 비롯된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뿜어져 나오는 진정한 매력은 오직 오랜 세월 갈고 닦은 내면의 품격과 인성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는지 하는 보이지 않는 온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월의 흐름 앞에서 조금씩 늙어가고 연약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나를 이겨 먹으려는 사람이나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지친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주는 넓고 깊은 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피하고 싶은 피곤한 사람일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정약용 선생의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음번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서 단 한 가지라도 조심스럽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한마디 줄이고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여주는 일, 불평이나 험담 대신 작은 칭찬의 씨앗을 하나 건네는 일. 이런 작고 사소한 실천들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그윽하고 맑은 향기를 품은 아름다운 노후로 눈부시게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단단한 마음가짐을 세우는데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의 지혜가 담긴 작은 울림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작은 울림의 댓글이 큰 여울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응원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기품 있으며 스스로 빛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보물 같은 시간에 감사합니다.